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혜은입니다. 좀 약간 알록달록하게 한 이유가 이게 무관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좀 색색으로 좀 눈길을 끌고자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야기 드릴 내용은 선산지역 해주정시 이야기고요. 목차는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또 무관이지만 좀 여성 얘기를 좀 해볼 수는 없을까 해서 그 문서가 딱 하나가 남아 있어가지고 저렇게 그 정찬부인 고령박 씨가 받은 임명장에서 이제 하나를 넣습니다. 그 전반적인 그 이야기는 네, 넘어가셔도 되는데요. 저의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그 선산 해주정시의 발견입니다. 그 작년에 그 선고일기라고 그 노상추 일기를 쓴 그 노상추의 아버지 그 노철의 일기가 발굴이 됐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적 조카 정달신이 와서 보았다. 혼례를 치르러 그 신부집으로 간 뒤에 처음 보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공함을 떨쳐 일어나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보통은 이제 향촌사회에서 그 일반 양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양반들 하면 너무 그 정치적인 색, 그 다음에 뭐 그 향당,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양반들이 이 공공함을 떨쳐서 일어났다? 이게 저의 마음을 딱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노철과 노상추 부자 일기에서 그 해주정 씨를 발견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우연이지만 너무 행운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그 문추주의 조선 사회에서 무가를 선택한 해주정 씨들이 어떻게 삶의 전략을 펼쳤는지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무관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보통 무관이라고 하면 누구지?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무관은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서쪽에 저렇게 서쪽에 섰다고 해서 서반이라고 하고 문관은 동쪽에 섰다고 해서 동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무관일까요? 무관이란 바로 무가급제자를 한 사람은 무관, 문가급제를 한 사람은 문관이 됩니다. 물론 무관도 문관에 나갈 수 있고 문관도 무관에 나갈 수 있지만 정확한 그 기준은 바로 문가로 급제했느냐 무가로 급제했느냐, 이것이 누가 무관인지 누가 문관인지를 나누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2장은 이제 선산거주 해주정시의 선택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선산에는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선산부가 보이는데 바로 신당포하고 고남이거든요. 그래서 해주정시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 바로 신당포하고 고남입니다. 이 신당포는 바로 이제 종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함을 떨쳐 일어났다. 그 사람이 바로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고남입니다. 그러니까 선산의 해주정시 집안에서는 되게 아주 그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바로 신당 정붕입니다. 이 신당 정붕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금호선에 배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도 이제 학문적으로도 되게 이제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그 후손들도 그 정붕의 그 뒤를 잇고자 이제 글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정붕의 장남인 정의가 이제 생원시에 합격한 후에 더 이상 생원 진사시나 문과에서는 급제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종가가 있는 신당포에서 바로 이 정붕의 6세 손인 정영이 1635년에 이제 무과에 장원 급제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무과 급제자가 나오기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고남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노상추 가 이제 이 지역에서 살고 있고 노상추하고 이 고남에서 살았던 사람하고 아주 먼 인척이 됩니다. 그래서 노상추 일기나 그 노철 일기에서 이 그 해주정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남에서는 이 족보상으로는 1603년에 이제 무과급제자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그 정상중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 6장까지는 총 그 4사람을 제가 좀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무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책에다도 썼어요. 이 무관이 너무 어렵다.
근데 이제 이 무관을 했을 때 하나 반드시 이제 이 시대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선천입니다. 이 선천은 이 선정관의 모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정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미리 뽑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인정전이 있고 여기 편전이 성전전이 있는데 여기 바로 선정관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정관은 일종의 그 무관 비서입니다. 그러면 문관 비서는 누구죠? 바로 승정원. 그래서 승정원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선정관청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선정관이 될 만한 사람을 미리 선발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천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약용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청족은 그러니까 가장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 선정관 천에 든다고 하고 여기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묵가급제자 중에서 100에 거의 97명, 98명은 들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언제 급제했는지, 그 다음에 거주지가 누군지, 천주가 누군지 이렇게 이제 이 선천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저렇게 명단안을 구성을 해놓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선정관이 됩니다. 근데 또 반드시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정관 이 추천에 들지를 못하면 사실 그 무관 어떤 고위직으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찬이라고 하는 인물은 1725년에 27세에 묵가에 급제를 합니다. 그 증조부는 이제 다 절도사를 지내고 조부도 절도사를 지내요. 근데 이 정찬이 이 선천에 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병조판서 김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사람이 그 병마절도사를 지낸 정동망의 손자인데 왜 선천에 들지 못할까? 그래서 당시 여론이 지금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선천에 들지 못해서 사실은 정찬이 이제 묵가급제해서 서울에 왔을 때 약간 푸대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도 선정관을 지냅니다. 선정관을 지내고 이제 도사를 지내고 경력을 지내다가 이제 38세 때 병마 우후를 지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령하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병마 우후는 그냥 넘버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도사 바로 밑에. 그래서 이 우후는 상당히 높은 직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후에 이렇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사람이 그때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바로 울산성을 고치게 돼요. 그래서 이 울산성을 고치게 되면서 이 1735년에 이제 병마후 이제 임명장을 받게 되는데 그 이듬해 이제 절충장군, 그러니까 당상관으로 풍계가 올라가면서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 써져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뭐 인 경상자도 병사, 어유기가 장계로 올려서 간력, 뭐 요판, 그래서 성 내외, 구례 착지, 조건 보루, 약환, 기치, 감장 등 물, 별비. 그래서 군기역 다 수계지고 가자사, 복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좀 당시의 중앙에서 백은 없었지만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충장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751년에 바로 이제 경흥 부사가 돼서 가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가서 임지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임지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53세 때의 일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제 이 정순입니다. 이 정순은 그 1742년에 이제 묵가에 급제를 해요. 그래서 29에 묵가에 급제를 하죠. 그리고 그 너무 다행히 바로 그 이듬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천에 뽑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부분의 그 조상들보다는 이제 뭔가 이제 약간의 그 영향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제 54년에 훈련원 주부가 됩니다. 이 주부는 종유품인데 이게 너무 흔한 관직이잖아요. 근데 무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무관은 묵가급제자에 비해서 관직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품이 됐다고 하는 것은 조만간 내가 이제 수령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자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원 주부는 되게 흔한 관직이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소중한 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이제 그 이듬해 이제 1월 달에 근무를 시작을 하는데 이 삭시사, 그러니까 매달 20일마다 이제 그 약간 그 당화 무관들을 대상으로 활쏘기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활쏘기를 이제 매달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총 4과목을 봐요. 4과목을 보는데 총 몇 발을 이렇게 쏴야 되냐면 그 49발을 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락이 있어요. 4발을 못 쏘면 안 돼요. 49발 가운데 이거 4발이 안 될까? 4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첫 번째 1월달 삭시사에서 이 정순을 포함해서 20명이 4발을 못 쏴요. 그래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랬더니 영조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그날 너무 바람이 많이 불었어. 그리고 지방 무사들이 얼마나 낙담하겠어. 그러니까 이번은 봐주자 해가지고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4월 달에 또 삭시사를 또 참가를 했는데 본인이 이 그 8명, 그러니까 정순을 포함해서 9명이 4발을 맞추지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1월 달에 정순하고 똑같이 과락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사람이 이제 훈련원 주부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활쏘기가 그만큼 무관들한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이제 훈련원 조부 총 6품, 이게 어떻게든 수령은 나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구직 활동을 하는데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서울에 자주 못 갑니다. 그래서 노상추 일기에서는 노상추가 뭐라고 하냐면 딱 3번 서울에 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제 갔냐면 50세 때 남인이 병조판서가 되니까 갔어요. 근데 가서 서울에 딱 도착하고 났더니 아니 그만두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만 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59세에 바로 저기 보이는 우리 번암 최재공이 병조판서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막 부랴부랴 갔어요. 갔는데 서울에 도착했더니 또 최재공 이 분이 또 병조판서를 그만두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담하고 있는데 2년 뒤에 자기의 그 종손 이 정지신이 이번에 그 이 병조판서 홍명환이 나랑 너무 친하니까 어르신 한번 가서 찾아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용기를 내서 2년 뒤에 다시 막 갑니다. 근데 용인에 딱 도착하니까 이분이 그만뒀다고 하는 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서울에 가지 않고 다시 낙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훈련원 주부에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노상추가 뭐라고 하냐면 주부 어른의 진실한 마음과 순수한 덕으로도 끝내 불우하게 지내다가 이번에 한갑을 맞이하셨으니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하늘이다. 저는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하늘이 아니라 조정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지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찬의 아들입니다. 이 정지신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문과 합격증인데 통덕량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덕량을 누구한테 받았나? 바로 아버지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빠르죠. 21살 때 일찌감치 문과에 급제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선거일기를 보면 20살 때 그 문과에 입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대단히 빨리 된 거죠. 그래서 이 정지신 또 네 형제 중에 둘째만 빼놓고 이렇게 총 3명이 다 문과에 급제를 합니다. 이 정지신의 제가 정선시대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정지신 때 이 해주정 씨가 지역에서 그나마 조금 약간 이제 힘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존하는 선산 해주정씨 집안 임명장이 총 51점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정지신 임명장이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관직을 했는지를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제 그 이듬해 역시 선천에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6세 때 이제 무신겸 선정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승정원 일기 보면 영조랑 답변을 적게 합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26입니다. 거주지 어디냐? 그랬더니 선산입니다. 너희 집안 중에서 가장 명망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정찬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정찬은 이로부터 4년 뒤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수령 생활을 되게 잘했다고 나와요. 사실 조선시대 수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3년 6개월을 해요. 사실 조금 약간 오래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또 보면 이렇게 이제 57년에 이제 해남현감 임명장을 받고 3년 뒤에 다시 통정대부로 이렇게 품계가 올라가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조그만 글씨 보이시죠? 여기도 이제 군기 같은 거 수리 잘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줬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관직을 거쳐서 57세 때 그 전라도의 곡성 현감이 이제 마지막 그 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조가 그 이제 정지신 다음에 그 곡성 수령한테 너 내려가가지고 패단 잘 할 수 있겠어?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는 할 거 없는데요. 왜? 그랬더니 이미 그 앞선 수령이 전부 다 잘해놔서 자기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이상하니까 물어요. 누구한테 묻냐면 이제 전임 전라도 관찰사였던 서유린한테 물으니까 서유린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진짜 너무 잘해서 개혁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 이제 승정원일기에 나옵니다. 이 정지신 같은 경우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그 경상도 단성의 그 권필층하고 혼인을 맺습니다. 권필층 아들하고 본인의 장녀를 혼인을 시키는데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당대 유장으로 되게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에서 약간 그 집안이 그 사족 집안 중에서 묵가로 나간 사람의 롤모델이 바로 권필층입니다. 내가 비록 묵가로 나가지만 권필층처럼 나는 학문에 유학 경전의 뜻을 둘 거야. 이 바로 롤모델이 이 권필층인데 이 정지신하고 권필층이 바로 사돈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 사회에서 이 그 정지신의 그 위상이 저는 훨씬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79년에 이제 권필층이 이런 그 인사 평가를 받아요. 그랬더니 그 노상추가 일기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정말 백세토록 공문서에 남을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권필층에 대한 당대의 그 경상도 지역에서 그 권필층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보여준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람하고 이 정지신이 혼맥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 그러니까 이 선산의 해주정씨 집안으로서는 대단히 가세가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이제 오랫동안 관직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대단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정달신입니다. 이 정달신은 아까 그 훈련원 주부로 끝냈던 바로 정순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도 그 30세에 묵가에 급제를 하고요. 아버지처럼 되게 선천에도 들지만 17년 동안 아무런 관직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관직을 드디어 얻게 돼요. 뭐냐면 바로 1776년에 그 정조가 즉위하고 그 이듬해 선천내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펴냅니다. 이 내금이는 금군 중에서도 가장 그 실력이 좋은 금군인데 그 200명 중에서 100명을 반드시 선천으로 그 채운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금군으로 6개월 근무하면 그 다음에 첫 번째 관직을 주는 겁니다. 왜 이런 제도를 펼쳤을까요? 금군의 질적 하락이 너무 심하니까 이 선천, 집안 좋은 사람 그 출신들을 금군으로 메꾸려고 하는 정조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달신이 이게 지금 1777년 1월이잖아요. 그 이듬해 바로 이 선천내금이 합격을 합니다. 정보를 들은 거죠. 그래서 금군으로 근무를 해요.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게 이 사람이 그 사이에 활쏘기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금군에서 특별 취재에서 1등을 합니다. 그래서 나간 벼슬이 뭐냐면 동도 참군입니다. 동도 참군은 이 당시는 이게 없었어요. 그 품계가 없고 30개월 근무하면 육품으로 승진해요. 육품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원 주부처럼 수령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상추가 너무 축하하고 또 축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달신이 그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아무것도 끌어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정조의 정책이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활쏘기. 그리고 이제 결국은 1787년 54세에 그 이성현감에 가지만
한 1년 뒤에 파직당하고 옵니다. 왜 파직을 당했을까요? 궁금하시면 발표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해주정씨들은 이제 공동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돈이 좀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대응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제 현창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신당 선생의 현창 사업을 해서 그 당시에 솥장에 참여한 사람이 276명입니다. 하지만 당시 영조가 아직은 아니야 해가지고 그냥 돌아오지만 276명이 이렇게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해주정 씨가 이 선산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사람들이 묵가급제를 이제 공동 프로젝트로 하는 겁니다. 근데 투 트랙이에요. 하나는 묵가급제를 열심히 준비하고요. 다른 하나는 좀 똘똘한 애들을 골라가지고 묵가급제에서 무관으로 나갔을 때 생긴 경제력을 갖고서 똘똘한 애들한테 생원진사시나 문과를 공부하게 하는 그 투 트랙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명이 이제 급제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세에 36, 20세에 35, 20세에 33 다 10 몇 년씩 걸려요. 그런데 이 4사람이 모두 언제 합격을 하냐면 바로 1784년. 이때 몇 명을 뽑냐면요. 거의 한 2,800명 정도를 뽑아요. 그러니까 많이 뽑았기 때문에 또 합격을 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공동으로 이렇게 묵가급제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 책을 쓰면서 어떤 개인의 개인의 일상으로 남겨두지 않고 그걸 좀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해주정 씨들은 되게 일반 양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묵가를 선택해서 어떻게 당대의 18세기, 19세기를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이 부분이 이제 저의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독자들한테도 잘 전달이 돼서 많이 읽혀서 좀 무관에 대한 그 관심도 더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